집사람이 보낸 저는 학교 갔다 온 거는 욕실에 껴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수업 시작한 게 20만 원이라서. 아까 이거 지금 이름이 블레이드네. 블레이드 맞아. 블레이드인데 이 풍력 발전기를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 풍력 발전기 이거 설계하는 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만 불까요? 반대로도 불고. 예, 바람은 그냥 여러분 뭐 산 같은 데 가셔서 바람 부는 거 보면 방향이 없어요. 어디다 저기다 그죠? 돌기도 하고. 네,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만 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불고 옆에서 불고 방향이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계속 수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이드의 날개를 조정해서 각도를 조정해서 얘 회전 속도가 얘가 원하는 어떤 회전 속도가 그 범위 내에 있게 항상 이 날개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절을 한다고. 그러면 그 큰 풍력 발전 그 날개도 조절이 돼요. 그렇죠. 예. 여기 요 날개를 조정하는 그 각도를 조정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뭐 태풍 불 때는 거의 세워놔요. 네. 운전을 못 해봐요. 오히려 돌리면은 전력이 더 빨리 더 많이. 근데 그 자기가 이 풍력 발전기가 원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돌으면 안 되니까 네, 기계적으로도 위험하니까 그 속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수채 종류 아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여기 낙차 범위가 조금 틀려요. 우리 교재학과가 틀린데 여기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펠터는 300m 이상, 그죠? 우리나라 강릉, 추산 이렇게 돼 있고 프란시스는 30에서 300 딱 정해져 있네요. 300 이상은 무조건 펠터, 30에서 300이면 프란시스. 예.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는.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란시스는 많아요. 화천, 섬진강, 보성강, 안흥, 추산, 소양강, 충주. 소양강, 충주 가면 프란시스네요. 네, 거기 가서 이거 말씀하시면 여기 프란시스 숫자 두고 있네요.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러네요. 멋져 보이겠네요. 그게 어디 가서 대화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는 거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해주잖아요. 그죠? 특히 저희 부분에서 그런 게 많아요. 여기 가서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딱 정해요. 몇 마디 해보면 금방. 그래서 이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다 알아보고 많이 경험이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도 조심해서 이 대화를 해야 되고, 잘 모른다 그러면 자기도 그냥 대략적인 얘기만 하고 그게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견학 가가지고 할 때 이거 프란시스예요. 그러면 저기는 프란시스 안 쓰고 T+4를 썼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좀 대화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있고 프로펠러. 그 다음에는 이 카플라인이에요, 그죠? 카플란 수차, 춘천, 의양, 청평, 계산, 카플란 쓰고. 그 다음에 원통형, 튜블러 수차, 20m 이하. 네? 20m, 낙차가 20m 이하는 8당. 8당은 낙차가 작겠죠, 그죠? 차 밑에 한강 거의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펌프 수차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 그러니까 펌프 기능을 가진 수차. 그래서 펌프 수차도 프란시스 사료가 있다. 프로펠러는 없네요. 그래서 펌프 수차는 600m에서 300m. 우리나라 이 양수 발전소는 거의 낙차가 커요, 그죠? 낙차가 커요. 산악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사료용은 만종 양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채 특성. 제 28페이지에 손병관 수차의 특성. 수차에 사용되는 수력의 원천이 되는 낙차나 유형은
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하고 또 수찰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그러나 수차로 운전될 발전기의 회전 속도는 계통 주파수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낙차와 유량에 대해서 가장 효율이 좋고 운전이 안정하며 또 고장이 적은 수차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차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수차를 운전함에 있어서도 낙차의 변화, 부하 및 회전 속도의 변동에 따라 수차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 좋게 운전하기 위해서도 수차 특성을 파악해 둔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는 이들 특성에 대하여 그중 중요한 것만을 간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예, 비속도까지. 비속도 수차는 러너의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서로 닮은 꼴이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차의 비속도, 특유속도라고도 함이란 그 수차와 기하학적으로 서로 닮은 수치를 가정하고 이 수차를 단위 낙차 아래에서 또한 실제와 서로 닮은 운전 상태에서 운전해서 단위 출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 n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 특성, 비속도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수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설계를 하겠죠, 그죠? 수차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효율이 좋고 운전이 안정적이고 고장이 적은 수차를 선정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 아래 비속도가 있어요. 수력발전에서 수력발전의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식이에요. 비속도. 특유속도라고 한다. 특유속도. 이거는 모양이 비슷하면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것은 그 밑에 정의가 있어요. 이 수차를 단위 낙차 1m 그리고 단위 출력 1kW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 그래서 비속도, 특유속도 NS는 그 뒤에 있죠. NS는 H의 이게 뭐예요? 4분의 5승분의 NP의 2분의 1승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수식 중요해요. 수식 이거 나와요 시험에? 네. 실기에서 나와요. 실기에서도 나왔어. 와, 그러니까. 이거 읽어둬야 돼요. NS가 뭐예요? 비속도고 특유속도. H의 몇 승? 4분의 4분의 5승분의 N 곱하기 P의 2분의 1승. 어렵다 그죠? 계산.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틀렸어. 외워볼 걸.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NS는 아까 동우 씨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네. H의 4분의 5승분의 N 곱하기 P의 몇 승? 2분의 1. 그래서 저거 외우는 방법이요. 예. MPH를 먼저 쓰고요. 그냥 MPH. N 곱하기 P 곱하기 H를 먼저 쓰고요. 예. P하고 H의 분수를 먼저 그려놓고 1, 2, 3은 빼기 4, 5 이렇게 뭔 소리야? 당연히 4, 5. 그러니까 분수식이 안 만들고 쭉 한. 그래서 1, 2 밑에서 4, 5 마이너스 3은 빼기로 하면 돼요. 3은 빼고 4, 5 H를 마이너스로 취하면은 제가 한번 분수식이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거 누군가가 얘기해줬는데 다 중요해. 외워야 되니까. 이거 외워야 되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외우면 된대요. NS는 누군가 저도 어디서 봤는데 MPH를 먼저 쓰고요. 여기다 이렇게 먼저 쓰고요. 1, 2, 3, 4, 5만 알면 돼요. 근데 3을 써줘야 되는데 3은 빼기를 써주고요. 4, 5 이렇게 쓰죠. 이게 인식이에요. 1, 2, 3은 빼고 4, 5.
3이 아니라 3 빼고 1, 2, 3, 4. 분수식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2가 써도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여기다 써도 똑같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써주고 3은 빼기로 바꿔주고 식이 그 마이너스 쓰므로 밑으로 가는 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쓰면 이렇게 분자로 내려가니까 분모로 내려가니까 계산해보니까 되더라고. 좋게. 적어야지. 아니, 적어, 얘들아. 외워야지. 아니, 적어놓고 외워야지. 근데 순서를 MPH로 외워야지 NHP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납니다. MPH H가 뭐예요? H 낙차. 저희가 무슨 식이죠? 전력. 이게 비속도. 차의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이라고요? 특유 속도 수차의 특유 속도 비속도. 회전 속도. 이렇게 적어놓고 어려운 바보들이 비속도. 그래서 1, 2, 3, 4, 5인데 3은 없어지니까 빼고 MPH 3은 빼고 MPH 1, 2, 4, 5 1, 2, 3, 4, 5인데 3은 빼고 주소를 이건 좀 없으면 지워지잖아. 안 잊어버리죠. 다음 주간. 단어가 와요. 이게 지금 치아. 칠게요. 아니 필기에도 나와요. 필기에도 저게 나왔다니까. 공식으로 나오고 공식차. 특유 속도의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쓰시고 아니 공식은 하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도 얘는 수차의 전격 회전 속도, 차의 비속도. P는 낙차 HP에서의 수차의 전격 회전, H는 유효 낙차.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유도하는 식이 쭉 나와요, 그죠? 예. 그 뒤에는 그래서 이거까지는 사실 필요 없고 비교하고 낙차에서의 차의 전격 주요. H에서의 차의 전격 주요. 1, 2, 4 낙차 H에서의 차의 전격 주요. 예, 읽어주세요. 이제 안 속도 H NS는 H의 3분의 N분의 P의 1, 2, 4, 5 되든 저런 거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필기는 보이지만 그래서 뒤에 보시면 H가 뒤에 표 6-2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2에 보면 한계에 실용화되고 있는 각종 수소에 대한 비속도의 사용 한계는 표와 같다. 그죠? 표와 같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다 이런 게 있네요. 그죠? 그 밑에 그것도 읽어볼게요. 전압차 발전소에서는 유수의 속도가 낮으므로 식에서 알 수 있듯이 NS가 큰 형식의 수소를 선정하지 않으면 회전수 N이 작아서 수차의 발전기가 대형으로 되어 경제성이 나빠진다. 반대로 고낙차 발전소에서는 유수 효과가 커서 NS가 작은 형식의 수차라도 경제적으로는 별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효율이 높은 견고한 구조의 혈통 수차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네요. 그래서 수차의 종류와 NS 및 그 한계, 펠톤, 프란시스, 사류, 카프란 수차의 비속도의 한계값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속도까지 얘기해서 이게 특이 속도 얘기하면 그 발전소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이거 비속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비속도가 뭐예요?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배상이 버려서 괜찮아요. 이게 H 0, 2분의 X 이제 4분의 0 이렇게 해요. 근데 의외로 한자 사람들은 똑똑해요. 저는 한자 면접으로 가봤는데 진짜 잘해요. 면접 물어보는데 모르는 게 없어. 진짜 공부했어. 이 사람하고 공부 진짜 잘해요. 모르는 거 같죠? 그 사람은 다 알아요. 발전소 있는 사람들은 또 한자는 열성이 있어가지고 발전 직후는 발전 직후는 교육을 많이 시켜요. 제가 보기에 공기업이 좋은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 투자를 아끼지 않아. 몇 개월 가서 교육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 공무원 1년씩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1년짜리도 좋은 직장이에요.
저희도 배전 쪽도 교육이 나와요. 그래서 네, 연수원에서 교육이 나와요. 예, 현대 자동. 자, 비속도 무슨 개념인지 알죠? 예. 예, 비속도의 정의, 단위 낙차에서 단위 출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 1분간의 회전수, 그 정의랑 이 식이랑 알아두시고, 아까 비속도의 뭐 사용 한계, 예, 있고, 그리고 다음에 보면 비속도와 러너의 형태, 그래서 이 러너의 형태에 따라서 이 비속도가 정해진다고 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비속도와 러너의 형태에 보여주고, 그 옆에 표면 6단 24는 각종 수차의 낙차와 비속도와의 관계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죠? 이거 세계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 수차와 낙차의 관계, 그래서 낙차, 고낙차는 펠톤, 그죠? 그 밑에가 프란시스, 그 밑에가 사류, 그 밑에가 카플란, 그 밑에가 원통 수차. 그래서 뒤에 보면 캐비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수차에 적용될 유효낙차와 비속도와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유효낙차가 높은 지점에 비속도가 큰 수차를 사용하면 캐비테이션을 일으키는 등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유효낙차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속도의 최고 한계가 있으므로 그 이하의 NS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림에서 설명했다. 그래서 요약 정리, 펠톤, 프란시스, 프로필, 카프에 대한 사례 실체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요약 꼭 읽어보세요. 요약. 네? 중요한데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요약. 농교? 자꾸 독일 나왔어요. 고경원. 강정원이 봤어. 내가 거기다 결석자라고 그리고 6.3.2에 보면 이제 수차의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이제 수차의 회전 속도는 유효 낙차 H와 사용 순위 Q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결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1번부터 5번까지 이 순서에 따라서 해서 뭐를 결정한다? 뭐를? 수차의 회전 속도를 결정한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지 말라는 거 안 읽어도 되는데 읽어보려면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뒤에 문제가 쭉쭉 있는데 이거 내지는 않겠지, 그죠? 낼 수도 있나?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면 이런 거는 넘어가세요. 이 기본적인 개념만 하고 이런 문제까지 다 풀어가려면 여러분 과목이 많아서 다른 과목을 더 치중하는 게 나아요. 네? 그까지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무구속 속도라고 있어요. 무구속 속도. 지금 보신 분 성함이 어떻게 해요? 이름 뭐냐고 이름. 아, 신근석입니다. 주의소. 때린다. 제 말할게. 나라고 하지 마. 둘이. 정말 궁금해. 자, 다음은 김효중? 네. 무구속 속도. 한번 봤다가 내용이. 발전기의 출력인 부하 전력에 대하여 수차의 능력인 유량을 조정하는 것은 이들 외부나 단계 단계의 궤도이다. 지금 수차 발전기가 그 어떤 출력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하를 차단하면 주속기가 동작해서 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니들이나 안내 날개가 닫힐 때까지는 입력이 가행으로 되어 수차의 회전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가령 안내 날개의 궤도를 일정하게 둔 채로 부하를 차단하더라도 회전수는 무제한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이것은 회전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너무 내에서의 유수의 마찰 손실이나 수차 및 발전기 기기적 손실
찰손이라든지 공기와의 경찰의 변손실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최고 속도에 달하면 그 이상으로는 상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정된 유효 낙차에서 발전기의 부하를 차단하였을 때의 수차 회전수의 상승 한도를 무속 속도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수차 발전기가 물부하로 되면 재빨리 조속기가 동작해서 안내 날개의 궤도를 닫아서 유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과속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만일 조속기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 입력은 그대로인데 수차 발전기는 무부하이므로 회전수가 계속 상승해서 이 상태로 될 염려가 있다. 무구속 속도는 수차의 종류, 낙차, 수동, 궤도 및 비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종의 수차에 대한 값은 대체로 표 6.3에 나타낸 것처럼 비속도가 큰 형식의 것일수록 무구속 속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예. 무구속 속도. 구속이 뭐예요? 구속. 구속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뭐가 구속을 할까요? 무구속 속도잖아요. 네. 구속이 뭐예요? 구속. 뭐가 구속이 하는 거야? 수차를. 뭐가 수차를 구속하고 있어요? 뭐예요? 부하지. 부하가 수차를 못 돌게 구속하고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이게 회전을 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얘 발전기에 회전을 잡고 있는 게 뭐야? 부하야.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 우리가 여기 에어컨 키고 TV 키고 이 부하가 얘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잡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는 연료를 계속 투입해서 그 터빈을 돌려주는 게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고, 얘 발전기를 못 돌게 하는 부하예요. 네. 알겠죠? 개념이. 얘 발전기를 못 돌게, 부하가 커질수록 얘 발전기에 점점 더 얘를 못 돌게 해요. 그럴수록 출력을 점점 연료를 떼서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 전기를 사용 안 하는 시간대는 부하가 많이 없으니까 더 적은 연료로 많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연료도 적어지고 발전기를 안 돌리죠. 네. 막 출력을 줄이지. 네. 알겠죠? 네. 얘 수차도 무구속 속도가 뭐야? 구속을 누가 하고 있어? 그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에 연결된 부하가 얘의 수차를 못 돌게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얘 무구속이 뭐야? 구속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하가 어떤 원인에서 차단이 딱 됐어. 딱 되면 얘는 그게 뭐야? 우리 그 방앗간 마찬가지예요. 방앗간. 방앗간에 그 축이 있잖아. 네, 축이 방앗간, 옛날 방앗간 보면 축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모터를 하나 설치해놓고 모터가 얘를 돌려준다고. 그죠? 얘를 계속 돌려. 그 다음에 얘를 꼬추를 내려면 꼬추 벨트를 갖다 딱 걸어. 그죠? 네, 그 옆에 뭐를 하려면 또 하나 걸어. 얘를 걸수록 얘의 점점 얘를 구속시키잖아요. 그럴수록 얘는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인 전력이 점점 커져야지 얘를 돌린다고. 그런 원리라고. 얘를 구속시키는 거는 여기 달려있는 부하. 다른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빻는 기계 무슨 기계가 달려있을수록 얘 축을 얘를 잡는다고요. 그죠? 그럴수록 얘는 모터는 전기를 전부 사용해서 쟤를 구속시키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말은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걸 무구속속도라고 한다. 개념 알겠죠? 네. 그래서 무구속도의 범위는 펠트는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아까랑 좀 틀린 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갑자기 탁 풀렸어. 탁 풀렸으면 얘는 무한정으로 회전하지는 않는다고. 얘가 부하가 없어지니까 얘는 입력인 그 전류값이 금방 낮아진다고요. 그렇죠? 얘 부하가 없었는데. 근데 수차는 틀려. 수차는 얘가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고 이게 수차가 있어. 수차가 있는데 물이 들어와서 물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근데 빠져나갈 때 얘 수차 옆에 있는 발전기 부하가 아까 얘를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갑자기 딱 없어졌어. 부하가. 네? 부하가 없어졌으면 얘는 물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얘는
엄청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빨라지는 속도가 무한정으로 빨라지지 않는다. 그죠? 어느 한계가 있다. 그죠? 그 한계가 여기 나와 있는 무구속 속도의 범위예요. 그 범위가 가장 큰 게 몇 프로? 200%. 그죠? 크면 250%. 그러니까 얘 회전수가 만약에 1800으로 들어갔다. 1800으로. 그런데 무속 속도는 몇 회전? 3600이나 2배면 그죠? 3600이나 4000 RPM 이하로 들어간다는 얘기. 그죠? 알겠죠? 네. 네, 개념을 알겠죠? 이게 무속도라고 한다. 다음은 수차의 효율이네. 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42쪽 뒤에 보면 효율 2차는 T분의 P 이론 수력분의 수차의 기계적 출력이 된다. 그래서 효율 곡선도 되어 있고 효율은 뭐 설명할게. 패스할게요. 다음에 캐비테이션이죠. 캐비테이션. 아까 우리 학생이 캐비테이션 얘기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김호영. 캐비테이션. 운전 중인 수차 또는 펌프 수차의 각 부분 유수 및 압력은 각각 다르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 압력이 그때의 수온 포화 증기압 이하로 저하하면 그 부분의 물은 증발해서 수증기로 되므로 유수 중에 미세한 기포가 발생한다. 이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이 기포는 주위 물과 함께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압력이 높은 곳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기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터지면서 그 순간에 매우 높은 압력이 발생해서 부근 물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이 충격을 되풀이 되면 드디어는 수차의 각 부분, 특히 그 중에서 러너와 버킷 등을 침식하게 되어서 손상을 입히게 된다. 예, 그래서 캐비테이션 이거 봤어요. 캐비테이션. 원인은 뭐예요? 원인. 기포. 기포는 언제 발생했느냐? 수증기. 기포는 아니 압력이 압력이 그 수온의 포화진 기압 이하로 저하면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된대요. 그죠? 예. 원인은 기포 발생한 원인은 어느 부분에서의 압력이 그때의 수온의 포화진 기압 이하로 저하면 그 부분의 물은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다. 그래서 이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비테이션에 이 기포가 생긴 게 그냥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압력이 높은 곳에 도달하면 기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터진다. 근데 이 터지는 터지는 순간에 매우 높은 압력이 발생해서 부분의 물체에 충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수차의 각 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러너, 아까 러너 있었죠, 그죠? 러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러너 있었죠, 러너. 이 부분에 가장 물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러너 부분이나 아니면 버킷, 이걸 러너라고 했고, 그죠? 이걸 버킷이라고 했었죠, 그죠? 예, 버킷에 충격을 준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식. 침식. 예, 침식이 되죠. 침식. 충격의 진동을 침식. 저는 실제로 봤어요. 빼서. 보면 여기 꼼보같이 생겨. 얼마나 그 불의 압력이 큰지 그 쇠를 그 강철로 되어 있는 데를 침식을 시킵니다.
그게 캐비테이션이다. 그래서 펠턴 수차의 그 침식되는 부분, 예, 이렇게 저기 그 수정으로 찍어놓은 게 침식되는 부분이에요. 펠턴 수차의 그 니들이죠, 그죠? 아까 본 니들의 앞부분, 그리고 버킷, 예, 버킷도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예? 네, 버킷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깔때기 모양의 이런 버킷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밑에 이렇게 각지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죠? 버킷이 그죠? 이거 그리고 펠토스사는 뭐 이렇게 생겼고 프란스사는 그 날개였었죠, 날개. 그죠? 날개, 프로펠러 수차의 날개 옆에도 이렇게 치임직이 생긴다. 그래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다음과 같은 장애를 일으킨다. 수차의 효율, 출력, 낙차가 적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수에 접한 러너나 버킷 등의 침식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수차의 진동을 일으켜서 소음을 발생하고, 또 입출과 입구에서는 수압의 변동이 현저해진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침식이다. 침식. 이것은 펠턴 수차에서는 니들 팁, 아까 있었죠? 니들 팁, 그죠? 그림 A 펠턴 수차의 왼쪽 그림 니들 팁과 버킷. 프란시스 수차에서는 러너 날개 출구의 이면, 프로펠러 수차에서는 날개 바깥 주변 끝의 이면 및 노즐 팁 등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압력이 김청수 캐비테이션 방대체. 캐비테이션의 발생은 수차의 비속도 NS와 그 수차의 사용 장소에서의 조건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일반적으로는 NS의 값이 큰 형식의 수차일수록 또 경보와 운전 시에 더 많이 발생한다. 캐비테이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하고 있다. 1.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을 것. 2. 흡출관의 높이, 흡출 수도를 너무 높게 취하지 않을 것. 3. 침식에 강한 재료. 2. 스테인리스 강으로 러너를 제작하든지 부분적으로 보강할 것. 4. 러너 표면을 미끄럽게 가공 정도를 높일 것. 5. 과도한 부분부와 과부하 운전을 가능한 한 피할 것. 캐비테이션 이외에 러너 날개나 안내 날개가 부식되는 원인으로는 유수 중에 포함되는 토사나 산에 의한 부식이 있다. 예, 그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에 있어서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속도를 높게 잡아서 효율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지? 이럴 때는 캐비테이션이 또 발생하는 우려가 크다,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정한 비속도를 선정을 해야 되고, 또 흡출관의 높이를 너무 높게 취하면 뭐 효율은 좋아지겠지만, 그죠? 또 이런 캐비테이션의 발생 우려가 있고, 그리고 침식에 강한 재료, 스테인리스 강을 쓰고 러너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이게 운전 중에는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운전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발전소 뭐라 하냐면 오버홀이라고 해요, 오버홀. 그래서 어떤 기기에 따라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거는 6개월에 한 번, 이거는 2년에 한 번, 그 전체 그 기기를 다 정지를 시켜요. 네? 화력발전소의 이 터빈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기, 이 축에 연결된 각종 기계를 그 오버홀 기간에는 정지를 시키고 발전기를 안 해. 네, 운전을 안 하고 다 분해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름칠할 때 기름칠하고 보수할 거 보수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홀 기간에 있는 이런 발전소들은 우리나라 발전 용량에는 포함되지만 어디에 포함이 안 돼요? 네? 예비율? 네, 우리나라 예비율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비율이 뭐 여러 가지 순동 예비율, 무슨 예비율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오버홀 기간, 얘가 3개월 이게 정비가 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 전력이 줄어들었을 때 투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때는 예비율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우리가 총 발전 설비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캐비티션 단기 세트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수체 선정. 글씨가 너무 많네요, 그죠? 글이 있고.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고, 식할게요, 식. 6.35. 137페이지 10. 얘는 키블의 25. 이거 많이 봤죠? 네. 동기속도. 예. 그래서 이때의 해전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얘는 P분의 P가 뭐예요? 극수. F는 주파수. 그래서 해전수는 이렇게 정해진다. 그 뒤에 표 6-4에 보면 아까 우리나라 수력발전소 설비 현황 나와 있네요. 설비 현황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류 낙차는 어떻게 되고, 수차의 형식은 어떻게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세히 돼 있으네요. 거기 북한에도 전기 배울 때도. 더 자세히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린가요? 중앙 집권식이라고. 자세히 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가 어디 발전소인지 알아요? 아세요? 수력 발전소? 북한에. 네? 우리나라 해방 전에 만들었어요. 발전소. 네? 두만강? 처음엔 그때 두만강? 압록강? 네? 제가 예전에 설명 안 했나? 했어요. 그렇죠? 네. 백두산의 오른쪽 무슨이야? 두만강. 왼쪽은 압록강. 백두산 한번 그거 보세요. 백두산 그냥 가지 말고 저쪽이 두만강이고 이쪽이 압록강이구나. 압록강 위에 여기 수풍면이라고 있어. 수풍면. 평안북도가 여기. 그래서 수풍 발전소예요. 수풍 발전소.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 누가 졌다? 일진시대 때 일본이. 예, 거기를 짓고 왜 졌느냐면 그게 북한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만주에 만주국을 세웠잖아, 그죠? 만주 땅은 중국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서로 아무 땅 반이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해요. 만주국이라고. 그래서 만주국하고 이 조선하고 같이 전력을 공급하려고 갖다 세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이기고 이게 한 나라가 되지 않았지. 갖다 세워가지고 그때 수풍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였대요. 그 당시에 1930년. 그래서 그때 지금 이 압록강을 막았으니까 이거에 이제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거에 주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해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중국 건지 조선 건지 정해야 되잖아. 근데 중국의 40%, 이 조선의 60% 이렇게 줬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설비 때 압록강을 막았는데 그 발전 설비의 그 발전기나 그 제어반이 북쪽에 있었대요. 북한 쪽에. 예,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저 만주 쪽으로 중국 쪽으로 주고 남한에서 줬는데 그래서 이쪽 설비가 더 크다 해가지고 더 줬다고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1호사 송전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개통 전체를 그 북한의 수풍발전소부터 평양 이쪽 개성, 서울, 대전, 부산 여기에 1호사 루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전국에 송전을 했었죠. 그리고 언제 끊었다? 6.25 전에 1900 북한에서 빼낼 수 있지. 네. 빼내고 나서 47년인가? 네. 우리 해방 45년 되고
50년 6.25 전쟁 전에 남북 38선이 긋고 나서 47년인가? 47년 5월 14일 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오는 38선 이북에 있는 송년선로를 딱 끊어요. 네. 그래서 한천 그 역사관 같은 데 가면 그때 유명한 5.14 단전이라고 남한이 암흑천지가 됐대. 네. 이걸 끊을지는 몰랐어. 설마 북한이. 근데 가차없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47년인 것 같아. 왜 47년까지 내버렸다고 했죠? 자기네 지역 밑으로. 예, 여기 강원도 여기 금강산 있고 그쪽에 선로가 38선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못 끄는 거야. 여기 군부대도 많고. 그러니까 위에 선로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끊어.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랴부랴 계산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뭐 6.25 하느냐고 뭐 댐질 여력이 없었죠, 그죠? 끝나고 나서 뭐 소양댐 이런 거 짓고. 또 서울에 어디 마포에 서울 화력인가 이런 화력발전소도 접고 소규모를 접고 그다음에 이제 큰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큰 원자력 발전소 짓고 자 다음에는 흡출관 뭐 중요한 설비는 아니에요. 발전소에 근무하면 중요한 설비겠지만 흡출관 어디 위치가 어딘지는 보세요. 흡출관 그 밑에 흡출관 밑에 읽어볼게요. 프란시스 수차 등의 반동수에서는 낙차가 작아서 러너 출구부터 방수면까지 낙차를 헛되이 버린다는 것은 경제적이 못된다. 그죠? 네, 이것까지 그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유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에서 러너 출구로부터 방수면까지 사이를 관으로 연결하고 여기에 물을 충만시켜서 흘려줌으로써 낙차를 조금이라도 더 유효하게 유효하게 이용하려고 사용된 것이 흡출관이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수차에서 여기 수차가 있는데 수차에서 얘를 회전하고 나서 물이 빠져나오는 걸 얘를 허공에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를 이용을 못한다? 네, 낙차를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 낙차, 얘가 흡출관인데 물을 흡출관인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을 여기 꽉 채워서 내리는 그런 게 흡출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보면 흡출관은 반동수차의 러너 출구로부터 방수면까지 접속관인데 단순한 도수관으로서 사용할 뿐 아니라 충만하는 수주의 무게를 이용해서 러너 출구의 압력을 대기압 이하로 유지시켜서 여기 출구의 압력을 대기압 이하로 유지시켜서 러너와 방수면 사이의 낙차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아울러 러너로부터 방출된 물이 갖는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회수하는 것이다. 즉 그림에서 HS를 출구라고 하고 러너 출구부터 뭐를 하면 베르네이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용한 게 뭐다? 출구 어디 있는 건 알겠죠? 또 중요한 설비예요. 보면 그죠? 네. 사람들 머리 좋아요. 그죠? 이거 다 이용한다 그러고. 근데 공기로 하면 더 빨리 돌아가지 않나요? 비용. 그냥 허공에? 네. 허공에? 그거 허공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러면 낙차가 여기서부터 전체 낙차가 되는 것 같아. 네. 이게 아니면 여기서부터 낙차가 되니까 이만큼의 손실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런가 봐요.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 이름이 뭐다? 다음에 수력발전소 가면 저게 흡출관입니다. 그러면 저게 흡출관입니다. 다음에 수차 발전기 이제 수차에 연결되는 발전기 얘기네요. 발전기.
수차용 발전기 오병환. 교수님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아 그래? 네, 40분. 아 예. 오늘따라 왜 재밌나 봐. 하지도 않았는데 막 다시 오고. 시간 금방 그러니까 나왔어요.